오늘은 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9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헤드라인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MOM으로 0.2%, YOY는 2.4%가 나왔고요. YOY 흐름은 지난달보다도 낮아졌고 어느 정도 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헤드라인으로만 보게 되면 연속해서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문제는 근원 CPI에 있었습니다. 반등하는 추세가 나왔는데 MOM 0.3%, YOY 3.3%로 나왔어요. 이 YOY 기준으로 보게 되면 2개월 연속해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죠. 지금 헤드라인과는 달리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2%대로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CPI 데이터 자체만 놓고 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요. 전반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가가 생각만큼 스티키하게 잘 안 떨어진다라는 뜻이죠. 다만 이거는 제가 과거 사례를 통해서 언제나 말씀을 드렸다시피 리세션이 아니면 물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물가가 실질적으로 의미있게 떨어졌던 그런 구간에서는 대부분 경기 침체라는 트리거가 작동이 돼서 물가가 하방으로 안정권을 찾았다는 게 있고요. 따라서 경기 침체 없이 물가만 싹 잡는다는 계획 자체가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죠. 결국에는 물가는 계속해서 안정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물가는 결국 경기 침체, 리세션이 와야 실현이 가능했던 과거 사례를 보여준다. 아직까지도 임금 상승률이 4%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비스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식품 가격이 반등 우려는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9월 CPI가 여실없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식품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고 특히나 이제 그동안 우려하던 주거비의 하락이 나타났음에도 근원 CPI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여기에 기저효과의 영향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근원 CPI 상승세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경계감을 갖고 물가를 좀 유의 있게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되고요. 따라서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가를 잡을 거냐 아니면 경기를 살릴 거냐 이 두 가지는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포기하든지 물가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양자일택해야 된다는 뜻이죠. 물론 경제가 이 과도기 중에는 일시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도 높지만 경기도 안 좋은 그런 구간이 생길 수 있겠지만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을 넘어가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아주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 넘어가는 구간을 교과서적으로 기술하다 보면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것이지 현실에서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짧게 지나가는 과도기적 현상이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지금 하기에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고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 얘기라는 뜻이죠. 연준의 이중 책무 자체가 양립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매번 그런 실수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를 내릴 만한 연준 의장은 없겠죠. 어느 정도 주저하게 되고 최근 의사록에서도 압도적으로 빅컷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까지도 밝혀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시기가 지연되고 적절한 타이밍에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치게 되면 결국 리세션으로 빠졌던 사례가 과거 대부분이었습니다. 물가와 성장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조에서 지금의 물가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주거비 하락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원 CPI가 상승했고 이 근원 CPI가 상승했던 이번 9월달 CPI는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만한 구간임에도 이런 상승세가 재차 반등하는 것으로 나왔다는 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죠. 게다가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게 PCE 물가인데 CPI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거비 비중이 적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주거비 제외 항목의 물가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라면 PCE에는 더 취약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어느 정도 경제가 슬로우다운 되고 있지만 이 수요 둔화 흐름 자체가 물가 압력을 낮추는 데 속도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리세션 정도의 수요 위축과 냉각이 있어야 그때서야 뚜렷한 물가 하방 압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런 흐름이 되겠죠. 주거 이외 항목들의 물가 압력이 높아지면서 인플레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죠. 따라서 지금 경제를 보면 이미 취약계층에서의 부담과 리스크는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대응이 늦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물가는 이런 지표가 나오면 빠르게 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결국 필연적으로 경기 침체로 반복되었던 과거 사례가 또 한 번 재차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물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월달 물가는 코어 상품 단에서의 가격 상승 전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9월 근원 PCI의 이제 상품 단에서의 가격 흐름입니다. 숫자라 보면 어떤 흐름인지 잘 헷갈리기 때문에 차트로 보는 게 제일 쉽습니다. 이번 달 0.17%로 직전 달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역에서 유지가 되다가 지금 플러스로 반전이 됐다라는 것이죠. 상승 전환이 되면서 9월달 0.17%로 상승세가 잡혔습니다. 한마디로 상품 디스인플레이션 추이가 끝나고 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인데, 이게 MOM 변화로 보면 이런 흐름이지만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쭉 떨어지다가 떨어진 것에서 소폭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빠르게 물가 우려가 확대됐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역을 유지했던 상품 가격 지수가 지금 플러스로 상승 전환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우려할 만한 부분이고요. 세부 항목으로는 의류 가격 지수가 좀 많이 올랐고, 전반적인 운송 가격 지수들, 신차라든지 중고차, 트럭, 자동차 부품 및 장비 등 전반적으로 전월 대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왼쪽은 신차 흐름이고요. 중고차입니다. 부품 장비 흐름이 가파르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모두 전월 대비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근원 상품 가격 지수가 빠르게 상승 전환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다만 올해 2월 달만 하더라도 비슷한 현상이 나왔었는데 다시 마이너스권역으로 떨어지면서 지속적인 물가 상승의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에도 저는 2월 달과 같은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고 있고요. 특별히 운송 장비 부분, 신차, 중고차, 트럭, 자동차 부품 단에서의 전월 대비 상승이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선행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반등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이게 도매 가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쭉 떨어지다가 한 7월 달 부경에 반등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소매 가격에 2, 3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됩니다. 이런 영향이 9월 CPI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우려가 빠르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재차 9월 들어서 전월 대비 하락세로 다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렇다면 현재로서는 물가 압력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제조업단, 내구재 수주라든지 소매 판매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상품 단에서의 인플레이션 추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은 근원 CPI 서비스 가격 지수입니다. 보시면 CPI 흐름인데 79%가 이제 근원 CPI고, 이 79%에 해당되는 것 중에 61%가 서비스 가격 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서비스 가격 지수의 흐름이 더 중요하겠죠. 상승 국면으로 이끈 상품 가격 지수의 포션은 이 전반적인 근원 CPI 중에서도 18% 정도에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압도적인 건 역시 서비스 가격 지수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서비스 가격 지수는 여전히 0.36%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이 없는 것이죠. 21년 9월 이후 최소 상승률을 기록한 게 지금 보시면 24년 6월달 0.13%입니다. 그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재차 반등을 했고, 이게 끈적끈적하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임금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게 잡히려면 노동시장이 붕괴가 돼야 되겠죠. 이게 의미하는 것은 아까도 선행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 리세션이 와야 고용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후에 근원 CPI 가격 지수도 뒤따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상승률 자체의 흐름이 가파르게 우려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직전 달 0.41에 비해서 더 낮아지는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근원 CPI 지수가 반등을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포션을 갖고 있는 게 서비스 가격 지수는 안정적인 흐름을 재차 이어나가고 있고, 이런 서비스 가격 지수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 주거비라든지 의료, 교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추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시나 주거비가 됩니다. 최근 MOM 변화율 흐름 보게 되면 0.24%로 집계가 됐어요. 전반적으로 현재 9월달 CPI는 주거가격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지표들의 상승률이 감소를 했죠.
제가 이 부분 예전부터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신규 임대료 지수와 뭐 이런 비교를 통해 가지고 현재 주거비 물가가 어느 정도 괴리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번 달은 제가 이걸 생략해도 되는 게 이번 주거비 물가는 직전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6월달 0.2% 부근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거비가 재차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앞으로 선행해서 살펴볼 수 있는 지수들의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결국 주거비 물가는 계속해서 감소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OER 자가주거비와 실제 임차료를 좀 구분해서 보더라도 지난달이 사실 이렇게 좀 반짝 반등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역시나 뭐 이때랑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반등 구간으로 재확인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전반적인 추이 자체가 주거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주거비 비중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주거비 물가가 잘 떨어진다면 점차 CPI 물가도 안정적으로 잡혀 나갈 것이다. 이게 전반적인 생각이었는데 이번 9월달은 이 생각을 바꿔버릴 수 있을 만큼의 근원 CPI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렇게 근원 CPI 상승세가 나온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품단에서의 플러스 전환인데 이런 부분도 사실 지속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때랑 같이 일시적인 반등 구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점차 주거비 하락으로 인한 CPI 물가 안정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거비 물가의 선행 데이터는 뭐 이번 달은 뭐 생략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주거비가 뭐 잘 잡혀 나가고 있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뭐 굳이 선행 지표까지 살펴볼 요인은 상당히 좀 낮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주택 부동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가격 자체도 계속해서 둔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뭐 이런 흐름 다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부분이고 따라서 주거비를 제외한 CPI의 흐름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예전부터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죠. 24년 9월 기준입니다. 대표적인 후행 지표인 주거비를 제외해놓고 살펴보면 이번 달 1.13%로 나왔습니다. 직전 달이 1.07이었거든요. 뭐 이거에 비해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뭐 그런 큰 의미 없는 변동성으로 봐야 되고 팬데믹 이전의 평년 수준, 그 중에서도 안정적인 레벨까지 떨어져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MOM으로 확대해 보더라도 0.13% 상승을 했는데 뭐 이런 흐름 자체가 추세선이 뚜렷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봤을 때 뭐 근원 상품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주거비만 떨어지면 물가 우려는 사라지는 흐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거비 다음에 많은 서비스 가격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메디컬 케어입니다. 의료비 보시게 되면 직전 달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통비가 되는데요. 교통비도 보시면 직전 달 대비 더 상승한 흐름 1.35%로 집계가 됐고 사실 직전 고점 레벨까지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추세선 자체가 뭐 어느 정도 정체 횡보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아직 박스권을 벗어나서 뚜렷하게 상승 패턴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직전 달 대비 많이 오른 의료비 또한 비슷한 흐름이고요. 뭐 물론 가파르게 오른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교통비가 이렇게 오른 배경에는 보시게 되면 항공운임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서비스 가격 지수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비와 교통비 이런 항목이 반등의 모습을 나타냈지만 이 주거비가 떨어지면서 상쇄를 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외에 비중이 크진 않지만 그나마 나름 의미 있는 항목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레크레이션이 직전 달보다 더 떨어졌고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죠. 자동차 보험 직전 달 대비 높아지긴 했지만 현재 레벨 다운돼서 뭐 큰 변화의 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뭐 항목들은 뭐 사실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추이 자체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혹 예전에 CPI에서도 커피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우려한다라는 분들도 계셨지만 CPI 계산에서 커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현격하게 적거든요. CPI에서 커피의 항목이 빠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이 뭐 논란을 확대했던 분들도 계셨는데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죠. 뭐 전반적인 비중을 갖고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는 게 CPI 흐름 살펴볼 때 매우 중요하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뭐 정리를 해보면 어느 정도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주거비까지 뺀 스테이키 물가의 흐름인데 YY는 2.9%로 나왔고요.
직전 달 2.89니까 큰 변화가 없이 집계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재화 상품까지 포함된 흐름이고 어느 정도 정체가 되고 있지만 확실하게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이게 떨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거비 제외 서비스 물가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23년 9월 이후 반등을 했고 다시 이제 고점 이후 꺾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과거보다 높은 레벨에서 반등 후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거비 제외 서비스 물가는 임금 상승률과 연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지 않는다면 주거비 제외 서비스 물가도 둔화가 어렵다. 결국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기 위해서는 고용시장의 위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고용시장에 상당한 충격, 리세션이어야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4%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주거비제의 서비스 물가 수준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채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목표 물가제 상향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죠. 연준이 암암리의 2%가 아니고 이게 2.5% 심지어 3%까지 물가를 용인하게 된다면 지금 수준에서 그냥 물가를 용인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채권 투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내려버리면 경기 침체가 없이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평이하게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금리 수준에서 경기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게 펀더멘털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 올린 영상도 있고요. 결국에는 소기업들의 취약한 부분과 약한 고리가 먼저 터지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GDP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중소기업들의 경영 활동인데 결국 이 물가에도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NFIB의 소기업 서베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물가 흐름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게 있는데요. 향후 3개월 내 제품 가격 인상시킬 계획의 비중의 변화입니다. 보시면 직전 달과 변함이 없게 9월달 25%로 나왔거든요. 어느 정도 23년 4월 떨어졌고 반등을 했고 여기서 재차 하락한 바닥권에 위치를 했습니다. 가격 인상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크게 꺾인 것이죠. 23년 4월 전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21%니까 이게 4%포인트 차이만 있을 정도, 그 정도의 레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 하락 압력은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오늘 9월 CPI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느 정도 특이점으로는 주거비 가격 지수가 떨어졌고 기저효과의 긍정적인 구간으로 작용되는 상황에서도 근원 CPI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를 주도한 게 그동안 잘 잡혀오던 상품 가격 지수의 상승 전환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런 흐름은 올해 2월 달에 나왔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일시적인 변동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유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내구재 수주라든지 여전히 부진한 제조업 수요라든지 이런 신차, 중고차, 자동차 부품 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해서 살펴볼 수 있는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가 이렇게 7월달 반등했던 구간에 영향을 받은 것이고 이게 9월달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지속 가능한 상승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번 9월 근원 CPI 반등도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물가 레벨 자체가 과거 팬데믹보다는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경기 침체가 와야 과거 평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그런 패턴들이 과거 사례에서 늘 반복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